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정종군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 8월 14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종군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내일이 광복절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새로 들어오신 직감님, 스르르님. 직감님은 처음 본 아이디인데. 예. 직감님은 저 방송엔 많이 오셨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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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우리 배상훈 크라임 채널로 나가기 때문에 또 이렇게 평소에 이 채널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예. 우리 나쁜 딸년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예. 우리 여러 가지 일상에서의 예. 육아에 힘든 거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예. 말씀 많이 하세요. 카프카님도 오셨고요. 예. JW님 오셨고 미니토마토님, KCM 처음 뵙는 분이네요. 예. 행복한 사람님도 오셨고요. 나평아님. 아니 뭐 1,000원짜리 주었으면 운이 좋은 거죠, 수제러브님. 예. 아유 우리 배상훈 선생님 뭐 어디 편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방향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원래 여기다 이걸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조명이 비쳐갖고 저만 이제 마스크하는 걸로 방역을 지키고 있다는 원래 또 걸.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주로 이 스튜디오를 지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뭐 편찮으신 게 아니시니까. 예. 예. 하여튼 그 뭐 8.15 때문인지 이제 많이 선선해졌죠. 아침 저녁으로는. 열대야는 사라졌고요. 예. 지금 뭐 겨울 장마? 아니 가을 장마? 무슨 장마인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하여튼 기후가 이전과 다르게 상식선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더위 폭염만이 아니라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비가 막 올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기후 문제, 이게 뭐 폭염, 그다음에 뭐 홍수, 태풍 이런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제 누구도 그것의 심각성, 위기의식을 얘기하더라도 그냥 이게 그냥 공자님 하는 소리, 그냥 교과서에 나온 소리가 아니라 다 체감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들 뭐 관심을 가지겠지만 우리 사회도 뭐 정부도 또는 정치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명란님은 지금 카나다인가? 헷갈렸다. 외국에서 듣고 계셔갖고 영어로 쓰시고 계십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어디? 아, 저 위에. 예. 이게 빠르신 것 같습니다. 예. 허인숙님, 은주님, 이은주님, 작양님, 품소님 등등등, 소소님. 예. 네. 예, 담배를 끊었다가 감사합니다 한다님. 제가 원래 항상 얼굴빛이 좋아요. 자, 오늘 저희의 주제는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또 그 빌어먹을 놈의 그 성추행 또 이 해군에서 또 일이 또 비극적인 일이 또 발생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더 짚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9번째 세월호 특검 이현주 특검이죠. 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좀 해야죠. 예. 해야 되는데 오늘이 이 8월 14일 뭐 광복절 이브 이런 개념도 있지만 오늘은 1991년 8월 14일 우리 지금은 다 알고 있는 일본군 일제시대 때의 그 강제로 끌려갔었던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양심선언, 공개적인 선언을 하면서 이 문제를 세상에 드러냈었던 김학순 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개 선언,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한 날이 8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날을 김학순 할머니 기림의 날로 선정하고 기림의 날로. 벌써 그렇게 됐나요? 30년 전인가요? 1991년이니까 딱 30년 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97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김학순 할머니는. 그렇죠.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인데 여전히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고 광복절이 되면 당연하게 그 당사자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 지금 한일 관계는 거의 최악이죠. 그렇죠. 최악이고 어떤 사람은 이건 거의 뭐 단교, 국교 단절이 선언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최악의 수준인데 뭐 다만 이제 한미일 동맹이니 무슨 한반도 이슈니 이런 문제 때문에 그까지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한일 관계에 가장 지금 한일 관계의 폭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가장 핵심적인 폭탄은 뭐냐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이제 일본 쪽에서 그냥 뭐 이거는 한일 관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 65년 체제, 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거의 무너뜨린 거다라고 하면서 수출 규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안부 문제죠. 위안부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일 위안부 이 합의가 있었는데 이거 합의가 사실상 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고 문제가 되면서 거의 뭐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렸던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98년, 99년쯤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구술사를 채록하는 작업을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저도 잠깐 참여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게 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됐던 부분인 거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임 박사님은 돌아가셨고 다른 분들 지금 이제 계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광주 나눔의 집에서. 예. 어쨌든 뭐 그렇죠. 그런데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들이 그 작년인가요? 정의연 뭐 네, 기억연대 구정대협의 회계 문제 그리고 윤미향 사실 정대협이나 이 정의연의 상징적 존재였던 윤미향 지금 현재 의원이죠. 윤미향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많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예. 재판은. 예. 투선 맞습니다. 요 앞에 있는 저희 단골 커피숍이 아직 문을 안 열어가지고 좀 비싼 투선에서 제가 접대를 위해서 지금 사왔습니다. 개소리예요. 접대 안 해요. 다음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강제징용 문제하고 이 위안부 문제는 약간 결이 달라요. 한일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65년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위안부 문제는 65년 당시에서는 제기된 게 아니었어요. 제기된 게 아니고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거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고요. 일본군 위안부의 국가 동원 문제는 일본에서도 완전히 존재를 부정하는 거고 징용 문제는 자신들이 65년 다 해결했다. 데리고 와서 일 시켰고 그리고 임금 미집한 거는 65년째 다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서는 일본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건 도덕적이나마 인권, 인류. 이게 말하는 반인류, 인권적인 반인류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징용 문제하고는 결이 다르고 대응하는 것도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근데 그걸 같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었던 것은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일본이 약간 이제 상당히 각을 세우면서 나오고 있는 거고 한국도 어쨌든 한국의 최고 사법부라고 하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야기는 한마디 쓱 찌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하면 일본 문제와에서 곤란하잖아요. 곤란한데도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재판부인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당시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 신일본제철 이런 데가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대법원이라고 하는 최고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현재 한국 정부는. 그런데 왜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야기는 김경수 판결에서 한 거래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뭐.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왜 그렇지 않느냐.
한명숙 판결도 사실상 대법원이 산 건데도 다 엎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거 보면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나가는 말이었고 또 하나 요새 핫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재판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 그 이재명 지사가 또 한번 크게 한번 질렀죠. 재판 문제는 그 요새 또 정진웅이라고 요새 이 사람도 이름이 많이 이제 알려진 거죠. 정진웅 검사죠. 그 한동훈 검사장하고 무슨 조사를 하다가 이 몸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걸 독직 폭행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죠. 예. 집행유예지만 유죄가 나온 거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예. 유죄 판결이 나오고 현직 검사 그것도 차장 검사잖아요. 예. 차장 검사에 대해서 그냥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업무상 이 문제 때문에 유죄가 나온 것도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정진웅이라고 하는 검사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정부 친정부 검사 추미애의 이쁨을 받았던 검사고 이 정진웅의 상대방이었던 한동훈은 뭐 친윤석열 라인이라고 해서 거의 뭐 추미애한테 거의 찍혀가지고 거의 뭐 하여튼 돌아다니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근데 어쨌든 현직 검사가 1심 판결이지만 독직 폭행 혐의로 4월에 1년의 징역 그러니까 이 실형 유죄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공무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보통 뭐 일반 공무원 같은 건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대기 발령 정도가 경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예. 다른 공무원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이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어 갖고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그걸 조치하기가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무슨 그건 뭐 헛소리지 그게 무슨 그게 뭐 어디 저 교과서에 있는 소리지 현실에서 그런 적이 다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근데 그건 뭐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 얘기니까 사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핸드폰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신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고지를 하고 그리고 적절한 형태의 위협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경우를 했을 경우 어떤 조치의 전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재판부의 입장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중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 무엇인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게 정진웅의 입장이고 한동훈은 단지 이것을 꺼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시간적으로 이 경고는 할 수 있었다. 근데 경고 없이 물리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독직 폭행이다. 그러니까 그 법 논리는 그 부분이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없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독직 폭행이 맞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그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는 법률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심, 3심 부분을 가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1심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소가 된 상황에서 정진웅 검사는 승진을 한 거고 그 당시 파트너였던 한동훈은 계속 좌천에 소위 말하는 귀향을 다니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지금 사건의 개요를 보자고요. 일단 한동훈하고 이런 뭐죠 무슨 그 채널A 이동재 이 사이에 무슨 검찰과 언론의 검은 유착이 있다라고 추미애가 떠들고 MBC가 대대적으로 까고 그래서 온갖 그 소위 말하는 친문 진영에서 불라불라를 했어.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기소가 됐죠.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한동훈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동재 검사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한동훈은 그때도 이미 기소가 안 되었어. 그리고 이 한동훈을 조사하는 정진웅은 독직 폭행 혐의로 유죄가 나왔어. 그런데 정진웅은 멀쩡하고 승진을 하고 있고 한동훈이라는 이 젊은 검사장은 지금도 귀향길 다니고 있는 거고 이동재는 뭐 무죄니까 이 친구는 무죄니까 뭐 23시 가서 또 다뤄야겠죠.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거죠. 추미애라는 이 여자 장관 있잖아요. 이분은 이 한동훈 이동재 건에 대해서 뭐 증거가
넘쳐난다. 라면서 뭐 이거 한동훈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세상 천지에 장관이 낙인을 찍었잖아요. 근데 쌩까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게? 여자 장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장관이 죄송합니다. 여자인 예. 남건 상관없고 예. 어쨌든 그 추미애 부분은 씨. 그 부분은 이제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건. 욱하네. 네. 하여튼 그게 또 하나고 또 하나는 또 우리 민주당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나름대로 승부수를 던졌죠. 네. 재난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어쨌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전 국민으로 지급하지 않고 9월 말까지 뭐 대략 88% 네. 합의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계속 전 국민 보편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88% 좀 정리가 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경기도에서는 내가 책임자로 있는 경기도에서는 100% 지급하겠다 이런 또 발표를 했죠.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그 텔레비전 사진 나왔던 황교안이 아니고 황교익이라고 하는 막 칼럼니스트 이분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또 임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재난지원금 부분은 우리 편집장이 얘기를 할 거고 황교익 씨가 마컬럼니스트로 이제 여러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8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에 들어간 분은 3명, 4명이고 그래서 네. 이제 채용이 됐는데 최종으로 이제 복수로 올라가서 채용이 됐는데 사실은 조금 뭐라 가나 이게 뭐 뜬금없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의 전문성이라도 황교익의 전문성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 그게 또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또 논란이 또 있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단히 조금 과하다 할 정도의 논리적 방어를 해온 사람을 논리적 방어는 아니 무조건적 방어 같은데. 아니, 뭐 어쨌든 논리적인 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자기 측면에서 예. 그게 논리가 있건 없건 논리적 방어를 해왔는데 그게 무논리건 논리건 간에 예. 방어를 여러 뭐 매체에서 해온 사람을 하필 공교롭게 이 시기에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둘러서 얘기하지 마세요. 황교익 씨가 핵심적으로 지금 이재명 지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 부분. 어디 뭐 방송인가 어디 뭐 SNS 이런 데다가 이해할 만하다라고 쉴드를 막 쳐줬다 이거 아니에요 쉽게 그렇죠. 말해. 예. 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건에 대해서도 논란을 방어하는데 많이 힘을 쓴 사람을 굳이 그 자리에 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문성은 떠나서 전문성 문제는 또 논란이 되겠지만 그건 좀 떠나서라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하냐. 같은 대학 나왔죠 또. 예, 대학 동기죠. 예, 동기는 아닐 것 같고. 예, 동기는 아니지만 동문이죠, 동문. 중앙대 동문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계속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와줘. 사람들이 보더라도 아니 뭐 뭘 임명할 수는 있어. 어쨌든 뭐 자꾸 헷갈리지 황교 안 하고 황교익. 황교익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리에 배치할 수 있는데 관광공사 사장? 이건 약간 그러니까요. 갑작스럽고 좀 왜냐하면은 경기도 관광공사라는 데가 사실 할 일도 많고 업무 영역도 사실 대단히 복잡한 부분인데 예. 그냥 유명인을 갖다가 놔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단순한 자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황교익 씨를 제가 뭐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 전문성에 대해서 제가 차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그겁니다. 뭐 황교익 씨의 어떤 전문성을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 없는 거고 다만 하필 그런 사람을 하필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예.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좀 궁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일정한 뭐 이 청문 절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건 내가 볼 때 통과하기 힘들어요. 아니 뭐 보통 그렇잖아요. 인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전문성 이거 떠나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 네. 이게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예를 들면 그 인적 관계에 의해서 하는 뭐 척건 인사라고 하잖아요. 척건 인사, 낙하산 인사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나쁜 병폐인데 그렇지. 아니 뭐 황교익 이거는 뭐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약간 뭐 정실 인사죠, 정실 인사. 그래서 물론 이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청문회는 하고 거기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자꾸 논란이 나겠어요. 나오면서 당신이 무슨 전문성 이게 나온 게 아니라 당신이 그 형수 욕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 말에 대한 보온 인사라고 하던데 이것만 계속 부각이 될 거야. 그렇죠. 또 그걸 또 그 청문회장에서 또 그 소리 다 틀고 막 난리 그러니까 나겠죠. 그것만 부각되면 이건 부각되면 이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렇게까지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는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보원 인사 한다 하더라도 6개월 뒤에 해주면 되는데 이게 뭔가 약간 저는 좀 하수다. 그러니까 누가 약간 이게 비꼬면서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더라고. 자, 저도 막차 탑니다. 이해합니다. 욕설.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재난지원금 문제는 말씀.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거는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승부수로 던진 것 같은데 양면의 칼이죠. 지금 이거는 반대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건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지방자치의 영역에서 지방자치의 영역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는 거다. 그걸 통해서 약간 여기는 플러스 100을 하고 저기서는 플러스 50을 하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자율성의 의미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나의 소신이었던 보편직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못하니까 경기도라고 하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곳에서는 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선의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본인은 그렇게 또 얘기를 했고. 본인의 논리가 이거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실 그건 당신이 그 도지사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 사실은 기본소득, 보편소득, 보편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게 당신의 개인의 신념인 동시에 대선 후보로서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떤 지위와 권한들을 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은 유권자들에 대한 매표행위 아니냐.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니 뭐 경기도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서울 경기 같이 재정적 여력이 있는 광역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럼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여력이 없는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 주는 박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냐. 그게 대한민국 전체의 경기도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그게 맞냐. 이런 지적들이 그냥 뭐 국힘뿐만 아니라 뭐 이낙연 뭐 정세균 해가지고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 비이재명 그러니까 이슈 선점은 분명히 한 거죠. 근데 그게 독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기는 경기도지사면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한다.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 그럼 경기도민 아닌 건 버리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 저 사람이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똑같은 정도의 것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이슈선점은 확실히 한 거고 자기 전제는 부각을 확실히 한 거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다음 주부터 있을 그 토론 뭐 내부 토론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될 건데 법적인 측면이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딱히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주체가 뭐 의회라면요.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경기도 의회가 주체가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뭐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겠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잘한 정책인지 못한 정책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니 뭐 저는 그것에 대한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약간 저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역시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 자체가 강단 있는 집행력
행정가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치 체제에서 제일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 그죠. 제왕적이다. 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뭐냐 하면 나에게 그런 권한을 다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겠다. 그 뭐 이런 이미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 정치적 이슈예요. 정치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재난 지원금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88%는 찬반을 떠나가지고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견들이 많아가지고 행정부와 그리고 이 의회 내에서 집권당과 야당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전쟁을 하다가 일정하게 의회 내에서 합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쟁점이 아니라 전 국민적인 주요 이슈였기 때문에 이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쨌든 의회 내에서 여야 간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의회에서의 일정한 합의를 이룬 거를 그냥 쌩 까버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의회 정치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대통령의 표상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더 좁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경기도의회 이건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의 어떤 결정, 존중, 합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경기도의회에서의 논의는 얼마나 진행된 거예요?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재명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겠다. 경기도 예산을 쓰겠다. 민주당 소속의 경기도의회 의장이 유감이다. 의회하고 별로 합의한 적 없다라고 까버렸잖아요. 이거 민주당이야. 왜냐하면 경기도 의회는 거의 90%가 또 민주당인데 그렇죠. 뭐 뻔하겠죠. 거기 또 이재명계가 있을 거고 이낙연계도 있을 거고 정세균계도 있으니까 자기들 내부에서의 약간의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경기도의 예산에 대한 예산의 결정권 집행은 행정부가 하겠지만 결정 권한은 경기도의회에 있는데 도의회 내에서의 충분한 합의도 없이 지금 도지사가 질러버린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를? 그러면은 도의회가 막을 수가 있나요? 결정을 통해서? 막을 수 있죠. 그럼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죠.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 또 내부에 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데 아마도 친 이재명계가 조금 더 많겠죠. 그래서 그것도 표결로 해나요? 그럴 수도 있을 건데 문제는 그런 의회와의 어떤 합의, 협의 이런 것 자체를 생략하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캐릭터란 거죠.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경기도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그러니까 그 자당 경기도의회 의원들과의 충분한 일정 정도 합의, 논의가 됐고 또 야당과의 논의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반대가 심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나는 옳은데 저도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식으로 절차를 밟아왔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옳은 평가를 내주겠지만은 그거 없이 내가 옳아. 니네들 뭐 야당이든 여당 의원든 상관없어. 이렇게 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어떤 그 세부 사항까지 얘기하면 되는데 즉 의회 위에 군림하는 어떤 행정부 경기도에서도 의회가 있는데 의회 위에 군림하는 도지사 전체로 치면 대한민국 국회보다 훨씬 더 선명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걱정이 되는 지금 거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그리고 지방자치의회의 권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관행 법적인 미비 그리고 국회의 결정과 충돌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디까지 이게 사실 그러면 이거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는 거냐. 왜냐하면 이게 권한쟁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태까지 어떻게 해결해 왔느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아직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수준에서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해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그거를 그렇게 대놓고 문제제기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대충 뭐 말 듣고 하고 뭐 이렇게 합의했는데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계속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각제로 가든 이 부분은 어쨌든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데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가 대통령일
때 전 보통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행령 정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시행령 예, 정치. 법은 무시하고 국회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국회에서 법 만들려면 여야 간에 일정하게 뭐 이게 타협이나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든 그 절차가 있는데 그걸 우회하는 방식이 시행령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정치. 그러니까 박근혜도 시행령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시행령을 많이 활용하겠다. 이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 장벽도 건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을 일반으로 형이화 시켜놓고 나머지 일을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는 대단히 위험한 부분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재명식 정치가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편집장님의 말씀이시죠. 저의 일관된 우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일종의 공감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장점이 있으니까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장점에 대해서는 또 하는데. 근데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이명박이라고 하는 비판을 이낙연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어떤 분이 또 말씀하셨길래 코드와 이념이 같으면은 자기 사람 쓸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제가 뭐 그 사람 황교 이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저희 편집장은 그 부분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저는 아니 쓰라 이 말이에요. 쓰되 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걸 깎아매면서까지 지금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미흡하다는 거고 제 얘기고 우리 편집장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엽관제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처럼 뭐 2만 개 넘는 거 몇십만 개 넘는 걸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제도의 관행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좀 애매하잖아요. 아직 엽관제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 저기 지나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반 30분을 했어요 지금. 뭐 어때? 자, 본주제니까 합시다. 네. 이 사람 국민들이 이게 염장을 지르는 것 같아. 물론 제일 억울한 신분이야 이번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당사자이고 유족들이겠지만 그걸 보는 국민들 마음도 지금 이게 뭐냐. 하여튼 우리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데 난 또 왜 경로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들한테 경로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부터 해야지. 지금 이 한두 번도 아닌데 경로라고 하는 건 결국 국방부 장관이나 몇몇 그 당사자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그건 경로가 아니라 그렇게 집행을 하시오. 근데 왜 경로했다는 게 중요해. 국민들한테 뭐 사과부터 해야지. 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내용은 이게 어떤 11년 차 11년 정도는 30대 초반의 부사관이죠. 해군의 부사관, 중사계급이죠. 이분이 어디죠? 저기 뭐 일정한 도서 지역으로 전근을 갔는데 그 지역에서 새롭게 사람들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뭐 거기에 상사였던 가해자. 계급이 상사인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그거를 자기 직속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 2달 넘게 사건 처리가 안 되다가 사건 처리도 안 돼 있고 가해자와의 피해자 계속 안 돼 있고. 근무를 2달 동안 60여일 동안 계속 같이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따돌림이라든가 직무배제라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걸 그냥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건 접수하고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정식 사건 처리를 한 거고 그게 그 정식 사건 처리가 된 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의 70일 지나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건 처리가 되고 있는 과정 바로 뭐 한 이틀 3일 뒤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요. 그 하필 또 황당한 것은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날이 공군 부사관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워 발칵 뒤집혔고 대통령이 이성영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목을 날려버리고 국방부 장관이 몇 번 사과를 하고 그런 때였어요. 하필.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별자리들이 잘하겠습니다 했을 때 해군 상사 이놈은 지 부하를 성추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영이 전혀 그러니까 무슨 뭐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대놓고 식당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도대체 군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게 무슨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이게 거의 공군 그 여사관 그 사건 그 사건하고 거의 패턴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군 부사관 사건으로 그 난리가 났었던 예를 들면 당사자, 가해자 그리고 왜 분리 안 했느냐, 왜 보고 안 했느냐, 그리고 군사 경찰 놈들은 뭐 했느냐, 그리고 군 검찰 놈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해군 검찰이죠. 그러니까 공군 검찰이죠. 또 공군 군사 경찰들 관련된 애들이 뭐 했느냐. 그래서 공군 부사관 사건은 계속 그랬는데 지금 해군도 똑같은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거 또 죽은 사람한테 핑계를 돌리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사건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그렇죠. 그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는 건데 그죠. 해군 애들은 그런 거예요. 아니 당사자가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사자의 그 비난을 하지만 아니 누가 공군 부사관 사건을 보고 전출 간 부대에서 15전비죠. 전비에 갔는데도 거기 갔던 애들이 다 알더라. 너 그 당사자 사건 당사자지. 너 뭐 이렇게 다 왕따 시켜갖고 그래서 15비, 20비 다 이게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 타이밍이야. 그 타이밍이니까 당연히 그 여군, 해군 부사관은 당연히 그 얘기를 자기 상사들한테 했겠죠. 저건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거를 거꾸로 이 해군 놈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고 처리한 거죠. 공군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 사건이 외부 알려지게 됐을 때 피해는 자기가 오니까 그렇죠. 이걸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취지였는데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또 수습하려고 쿵짝쿵짝하고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분리도 안 시키고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야기로 돌아가신 그 여중사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것도 똑같아 이 새끼들이. 똑같고 담당 부대장의 면담을 끝난 후에 그렇게 그러니까 면담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잘 보셔야 되는 게 그 이전에 면담을 안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참 묘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해군 놈들이 웃긴 놈들인 게 아주 나쁜 놈들인 게 뭐냐면 사실 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정식 사건으로 해두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대장이 그 면담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받아주는 건 그때는 이미 뭐예요? 내가 안 받아주면 정식으로 국방부 쪽으로 민원 넣겠다고 하니까 이제 받아줘서 정식 사건으로 등록이 된 거죠. 우리는 그걸 거꾸로 언론이나 이런 애들도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부대장이 그동안 여군 부사관 애가 이 사람이 이 피해자가 감춰달라고 해서 감춰줬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군 놈들도 이거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부모들이 못 믿겠다. 해군 못 믿겠다. 검찰 못 믿겠다라고 해서 지금 그 피해자의 휴대폰을 민간 포렌식 업체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군의 수사 계통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고 보여준 것도 아니죠. 그것도 이제 공군 사건의 해결 과정, 처리 똑같은 과정을 거예요. 보면서 그 당사자였던 해군 여중사도 이거 잘못하다간 피해가 오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그 유족들 같은 경우도 이 사건에 대한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군의 검찰이라든가 이걸 절대적으로 믿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간한테 포렌식을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며칠 전에 그 이전에 공군 부사관 사건의 그 아버님이 국방부 용산 앞에서 1인 시위 하겠다. 왜 그 관련된 사람들을 군수사심의원회에서 불기소하느냐라고 해서 서욱장관 면담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따위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해군 부사관 부모님은 그걸 보고 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혀 그 군 검찰이나 군사 경찰 못 믿고 좀 민간에 맡겨서 포렌식 한 거를 우리가 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건데 이 해군 중앙수사대 놈들이라든가 군사 경찰 놈들이죠. 그리고
국방부 군검찰도 똑같은 걸 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뭐 최세한 뭐 하겠다 하는 똑같은 앵무새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뭘 잘못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경로하고 서욱도 경로를 했겠지. 장관도 경로를 했겠지. 서욱은 경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보라고 자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서욱이라는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죠. 우리 분석이고 일단 대통령 경로했어. 서욱도 딱 쳤다는 거 아니야. 서욱은 지가 바보 맞지. 왜냐하면 사건 나고 나서 70 며칠 만에 보고를 받은 거니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밑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불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일단 이게 일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일단 국방부 장관은 진짜 뭐 어디 목줄이 어디 쇠심줄로 만든 것 같아. 그냥 사건이 터지더라도 책임을 안 져요. 그냥. 그리고 화내고 이런 거로 다 처리한 포지션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그 해군 그 여사관이 어쨌든 수습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뒤에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오히려 60 며칠 동안에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물론 2차 가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걸 못 참고 공식적인 수사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8차례인가 뭐 면담도 하고 조사도 하고 피해자 조사도 했는데 그 시기에 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은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대장 놈이랑 면담록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면담을 무슨 면담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도대체 무엇을 약속했으며 어디까지 하겠다는 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해군 부사관 여중사가 그걸 믿고 오케이 부대장님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처리되는 거 봐서 그게 엉뚱하게 처리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정확히 부대장하고 이 여중사의 면담이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이게 실제로 면담이 맞는 건지 실제로 뭐가 있는 건지를 정확히 해군에서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우리 편집장 말대로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0 며칠 동안에 가해자하고 분리도 안 된 상태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이것도 버티다가 도저히 이걸 못 참겠어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조사를 시작하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선택을 오히려 해버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건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공식적인 문제 제기 절차를 밟았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대장 면담 바로 전과 부대장 면담의 내용과 그 바로 뒤에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밝혀내야지 얘들이 이 해군 애들이라는 이 관련된 애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건지 뭘 은폐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엉뚱한 약속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 부분이 밝혀져야지 되는 건죠. 그러니까 이건 사건은 두 개입니다. 애초에 그 상관이라는 건 상사놈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감추려고 했을 수 있는 혹시라도 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그 정황 부대장과의 면담 앞뒤에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밝혀낼 주체가 또 국방부 조사본부고 해군 중앙수사대고 그러니까 또 똑같은 놈들이니까 저는 그래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 저한테 그 말씀하시던데 공군 부사관 그 공군 여중사 같은 경우는 군 경력이 한 5, 6년, 예. 한 5, 6년 정도고 이번에 이 당사자 피해자였던 해군 여중사 같은 경우 10년이 넘었어요. 예. 10년 넘게 직업 군인으로 있었으면 군의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도 충분히 이제 이게 아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런 10년이 넘은 상당한 베테랑 부사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군 여중사는 그래도 5, 6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초기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본인이 얼마나 감당을 못했겠냐. 근데 10년이 넘은 이런 베테랑 여사관한테도 이런 일이 벌어져. 우리가 군대 생활 짬밥을 11년이나 먹었어요. 이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군대 생활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사관한테도 이런 성범죄가 된다는 게 해군 놈들 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물론 이제 경력이 적은 사람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죠. 사실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경력이 적은 부사관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경력이 더 많은 부사관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력이 많은 부사관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위에 있는 놈들이 뭘 이렇게 보호 조치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해군이라든가 군대의 성범죄 관련된 그럼 도대체 뭐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명령도 무시, 장관 명령도 무시, 공군참모총장 원래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정확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조사하게 되면 이 조사 라인들이 올라가서 책임 있는 라인들을 쭉 필요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현직 장관이 있으면 이 얘는 지금 몇 번째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장관의 소위 가까운 애들이 주요 지휘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날려야지 책임선에 대해서도 쭉 올라가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다. 이걸 찌를 건데 현직 장관이 있고 현직 장관이 책임을 져야 돼. 결과적으로는 져야 되는데 이 지휘 자기의 이게 좀 우호적인 지휘 라인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이러면 조사가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뭐 대통령도 장관에 대해서 먼저 인책은 후순위의 문제다. 먼저 뭐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든지 한다. 이게 맞는 거냐?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닌데 거꾸로 선책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이해관계가 없는 새로운 사람이 책임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헤쳐나가는 것들이 낫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은 서욱은 해임을 해야 돼요. 이건 지휘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해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별놈들이 육군, 해군, 공군 다 이게 연관 안 된 놈들이 있느냐. 이 지휘 책임에서.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되면 이 견제를 할 건데 네. 별들이 네. 장관 말도 잘 안 듣고 견제를 할 건데 오히려 제가 볼 때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날아가는 거를. 왜냐하면 결국은 그 책임들이 자기에 내려올까 봐 네. 서욱을 방패막이 삼아서 지금 그런 버티고 것 있다고 제가 볼 때 하는 그런 거죠. 것 같다니까요. 더 큰 거는 제가 하나 더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공군모사관 사건 다룰 때 마지막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거 똑같은 일 벌어진다고 제가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일 벌어진다고. 제가 100% 맞췄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군 법무관실, 군 검찰, 군 법무관실 놈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들의 하나의 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은폐하는 공군 법무관실에서 그러니까 공군 법무관실 문제도 그 전익수라고 하는 공군 법무관의 처리를 놓고도 심각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결국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조사 단계에 있는 단계고. 조사도 뭐 마지막 날 한번 네, 그냥 차 마시러 왔다고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면 해군도 다를까요? 결국은 네. 군 내에 존재하는 엄청난 기득권 세력들이 그들의 어떤 힘을 빼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군이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기엔 너무 어렵다. 이건 너무 많이 왔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할 때 얘기했었는데 장관 중에서 이 목에 쇠사슬과 이거 쇠심줄을 두고 있는 장관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웬만한 건 책임 안 져요. 그렇죠.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서 인책성 사임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인가 한 20년 이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 밑에 있는 똥별의 네트워크가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떨 때는 장관 말고 그냥 쌩 까는 애들이겠지만 또 이런 식에서는 장관이 날아가면 그 피해도 자기들한테 오기 때문에 또 보호하는 것 같아요. 이 똥별들이 한두 개인가 몇백 개가 있으니까. 해군 출신이 하나 날아갔죠. 네. 인책성으로. 맞습니다. 육군 출신은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제 의문점. 그렇죠. 지금 공군에서 성추행 사건 터졌어. 이번에 해군에서 터졌어. 그런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육군이 짱이야. 육군이 핵심이죠. 권력과 규모와 모든 것에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게 육군인데 육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군사법원법이라든가 군개혁법원법을 극력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별 출신 국회의원들 그 주변에서 극력으로 반대하고 있죠. 이 건들의 핵심은 군사법원법 즉 군의 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되는 비군사 범죄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군 관련된 범죄는 군 내부에서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군사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죄 같은 부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군사법원법이라든가 뭐 바꿔야 되는데 예. 군형법 관련된 부분 바꿔야 되는데 예. 극력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게 저기 그 기득권인데. 기득권인 거죠. 그거를 넘지 못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미 글렀습니다. 이건 개혁이 끝났고 그냥 정권 바뀌기만 기다릴 일밖에 없어요. 예. 이게 가장 안타깝죠. 이게 한둘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한둘이겠습니까? 이렇게 11년 군 생활엔 여 중사들이 이런 피해를 받고 그때 선택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참 슬픈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군 공군에서 터졌는데 육군은 그래도 잘 그래도 발전해 가지고 그래도 이런 성추행 사건의 성범죄가 비교적 많이 없구나 이렇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뻔하게 이런 사건들이 육군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건데 이 새끼들은 훨씬 더 해군보다 공군보다 이걸 덮는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되는 게 이 슬픈 현실이란 거죠. 그렇죠. 제 상상이 틀리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참 예.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예. 우리 다음 뭐 해결했죠? 이렇게 안 그래도 그 말 똑같이 하셨네. 수재 여러분. 은폐 스킬이 더 뛰어나다는 합리적이네. 제 의심이 합리적이군요. 예. 하여튼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공군 사건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최종적 완결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해군 사건도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봐야겠죠. 더 진척되는 상황들을 좀 더 봅시다. 보고는 다만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일벌백계를 해서 이런 강한 어떤 뭐 징벌이 이런 성범죄를 축소시키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군내의 성범죄는 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더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 본 주제는 그 이현주 세월호 특검 그 CCTV하고 DVR인가? 예. CCTV하고 DVR이 어떤 조작되거나 뭐 누가 이렇게 손을 타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증거 자료가 아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이현주 특검 수사 기간은 석 달인가 그렇죠? 네. 90일이었고 연장은 되지 않았고 거기서 결론은 그런 DVR이나 CCTV에 대한 은폐 조작 혐의는 혐의 없습니다. 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은 세월호 관련된 특검으로는 9번째 특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고 계시는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오죠 지금은. 그렇죠. 아니 9번째다. 이제는 세월호 관련된 어떤 너무 음모론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마무리 정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2014년이니까 벌써 7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100% 그 당시 상황을 복원할 수는 없겠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고 사건의 원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 좀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이번 특검의 수사 같은 그러니까 결과 자체에 대해서도 의구심과 의혹들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여전히 미진하다. 또 이런 의견들로 또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이제 이번 특검의 한계점을 보면은 실제로는 자료 제공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갔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게 한번 봐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미디어 오늘에서도 그 기사가 났지만은 지금 세월호 침몰의 진실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이전에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선체조사위원회 같은 형태도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그 배 자체를 조사하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세월호 특조위 2기라고 하는 사참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DVR 부분에서의 손대 흔적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이 들어간 부분인 건데. 근데 지금은 그 세월호 문제는 크게 두 축이잖아요. 세월호 이제 구조 실패에 대한 문제. 그렇죠. 예. 그 당시 뭐 해경이라거나 하여튼 이 구조 실패에 대한 그 시스템
문제를 제기한 게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왜 침몰했느냐. 그렇죠. 이제 앞에 전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게 뭐 다 만족스럽지 않지만 뭐 당시 뭐 세월호 선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좀 갔는데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 그렇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은 못했지만 대략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밝혀졌죠. 물론 당시 해경청장이라든가 여러 그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기춘이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은 못했고 물론 그것이 무죄가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있었지만은 대략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정도는 대략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누가 무능했고 그렇죠. 외면했고 뭐 이런 누가 것들 이걸 덮으려고 했고 뭐 이런 그런 형태인 거죠. 음.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부분에서는 왜 침몰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뭐 이제 앞하고 약간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앞하고 연결되는 거는 말 그대로 김어준이나 여러 가지 사람처럼 고의 침몰설, 즉 외인설이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잠수함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전자와 후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책임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그 달라지는 거죠. 그럼 잠수함설이 맞으면 그렇죠. 누구야 이 새끼 잠수함 어느 나라에 누구야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의 영역이 선조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기 여러 가지 그 실험도 하고 뭐 저기 북유럽도 가서 실험도 하고 실제 침몰 실험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데이터는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아직 못 저기 된 거는 그 중에서 약간 좀 문제가 되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국정원이라든가 국가기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자료 같은 것들이 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선체조사 자체가 아직 미완, 뭐 대충 뭐 결론을 아직 안 낸.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사참위에서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DVR에 대한 뭐 저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로 하나로 연관되면은 혹시 외인설, 음모설로 인해서 이것이 뭔가 연결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의 설이 존재하는 거고 반대로 내인설 이렇게 침몰이 일어났고 뭐 과적에 무슨 약간 고장에 뭐 이런 것들이 솔레노이드 문제 뭐 이런 부분 이 조타 문제 됐는데 그것과 무능한 정부 그리고 안전의식이 부재한 당시 시스템의 문제와 연결돼 갖고 구조 실패까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이 하나 있는 거고 이 간격을 지금 못 메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좀 이상한 측면이 하나 더 있다. 뭐냐면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이나 많은 언론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도라든가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말하자면 해수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박지원이 국정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청와대 여러 사람들, 임종석이 비서실장 했을 정도까지 분명히 국가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줄 수가 있었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역으로 맞춰보면은 이 부분에 음모론이 있었고 당시에 그러면 미군 잠수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복원해 보면은 진짜 잠수함설이 맞나 아니면 외인설이 맞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음모론은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것은 그냥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니까 이걸 왜 포렌식의 영역으로만 맡겨두느냐. 왜 실체도 불분명한 음모론만 맡겨두느냐. 왜? 아니 실제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대통령이란 사람들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제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영역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디어 오늘의 주장이죠. 이게 두 가지잖아요. 어쨌든 박근혜 정부 시절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 그렇죠. 세월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걸 가지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거기서 뭐 사참이라든가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뭔가 흔쾌한 게 나오지가 않아. 그렇죠. 그럼 두 가지죠. 사실 자체가 흔쾌하지 않거나 다 아무튼 힘든 그런 것들이다가 있고 여기서도 뭔가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썰이 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결국 후자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럼 못하고 있는 게 왜 못하고 있느냐. 그럼 못하고 있는 주체가 일부 나쁜 검사들 혹은 일부 나쁜 국정원의 음모론,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정권과 연결된 야당과 연결돼 있는 검은 존재들이 그걸 계속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느냐? 저는 그게 참 묘한 부분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이거를 다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된다. 즉 말하자면 일부 나쁜 검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나쁜 국정원 직원이라든가 전 정권과 연결되어 있고 야당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세월호 진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진실을 막 틀어막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중에 하나가 특검도 수사도 방해이고 또 사참위에 그것도 방해하는 누군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음모론에. 그럼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그게 가능하냐? 왜? 법무부 장관도 조국, 추미애 지금 뭐 들어오는 도구 친정부 검사도 많은데 그리고 국정원의 내부에도 친정부적인 요원들도 많은데 그 데이터에 접근 못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음모론을 위한 음모론이 아니냐? 네? 차라리 음모론을 접어두고 직접 제가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바이든한테 당시에 세월호 침몰할 때 미군 잠수함이 거기에 활동한 흔적이 있는지 좀 보여달라. 라고 하면은 잠수함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음모론은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아니 이스라엘제라던데. 그럼 이스라엘한테 물어보든가. 예? 그럼 당연히 그럼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예? 당연히 총리도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총리도 불려갖고 얘기하는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들인데 아니 그걸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수함설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면 북한 잠수함이 그냥 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니면 일본 잠수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를 왜 계속 음모론이 되느냐? 예?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음모론이 이게 바로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저한테. 예를 들면 그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 수많은 의문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도 죽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바뀌면서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 기초 자료들을 당사자들이 소각을 한다거나 그렇죠. 없애버린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조사가 들어올 거니까 그 행정 자료겠지. 행정 정보 이런 것들을 소각을 해버리는 과정.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적어도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초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주고 근데 거꾸로도 실체가 다 밝혀질 수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간에서 사라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처벌도 있지만 사건 실체를 위해서는 당시 그 뭐 해군, 해경 모든 기사에서 기본 정보들 정보 자체가 적어도 제대로 제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유실시키거나 안 그래도 이 사건 자체를 실체를 복원하는 게 쉽지가 않은 작업인데 그런 기본 데이터 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에 대한 의문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놈들은 이거 잘못 알렸다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쫄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 하나가 있는 것 같다. 이 두 번째는 어쨌든 아까 그 음모론이 뭐냐 하면 결국 이거는 어떤 우연과 이런 상황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사건 사고가 아니라 누가 나쁜 짓을 한 거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나쁜 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한이 풀린다라고 하는 어떤 이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음모론을 만들어 나가는 그게 이스라엘제 잠수함이 되든 무슨 뭐 앵커 관련된 뭐가 되든 이런 이야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전자의 문제 정보 자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일정하게 해결되었을 것 같다. 그렇죠. 다만 네. 이미 몇 년 전에 다 없어지지 않으면 그걸 복원할 수는 없겠죠. 그런 문제인데 이제 두 번째 문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진짜 나의 한을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사건 근데 그런 심리는 사라지지 않겠죠. 사라지지 않으면은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라지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의 언론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이 부분 하나의 음모론이라든가 하는 이 설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좀 사실 없으니까 실제로 이 부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의 작업들이 되면은 세월호 유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겠어요? 아니면 뭘 하겠어요? 물론 반발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까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제가 가장 화나는 거는 음모론과 불확정한 어떤 빌런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나쁜 자들이 존재한다. 저는 그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정권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서야죠. 나서고 있느냐? 예? 그러면 지금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힘도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가장 답답한 거예요. 실제로 진실 규명의 주체가 될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다. 그 방관은 뭐냐? 뭘 위해서 방관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라고 불렸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번 이현주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뭔가 이렇게 그런 입장이냐? 그게 집권당이잖아. 저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 국회의원 최고위원이었나요? 최고위원이지. 네, 입에서 나올 소리냐. 그러니까요. 그 말. 지가. 남 이야기하듯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 뭐 도대체 박근혜 유체 이탈 합법을 비난하더만 지들이 유체 이탈 합법을 하는 거야. 아니 지가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면은 그리고 그럼 특검을 이현주를 하지 말든가 자기네들이 하는 쪽에 핵심적인 애를 데리고 특검을 하든가 아니 그러면 국가기관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라고 하든가 그런 것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마치 남의 정권이나 야당 같아. 야당처럼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야당 같아. 세월호 문제에 그런 대해서는. 웃긴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월호 진실을 규명하겠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이 정부에 그럴 정도 힘도 가졌어. 특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특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DVR과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 밝혀진 바 없다가 아니라 조작 이런 것이 없음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작이 없었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 특검을 임명하고 세월호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이 정부의 그런 정치인들은 뭔가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는 거의 야당 스탠스로 있는 거고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은 이 세월호의 의혹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게 자신들한테 유리하다고 보는 건가. 가상의 빌런을 설정해 놓고 그 가상의 빌런을 공격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자들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세월호는 박근혜 때 생긴 거고. 그렇죠. 박근혜가 책임을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걸 놔두는 것은 박근혜의 원죄를 계속 방지하고자 하는 기억을 거잖아요. 방지시켜주는 나중에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그러면 다 떠나서 그 아이들을 잃고 힘들어하는 세월호 유족분들한테 계속 더 못을 박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힘이 없고 뭔가를 할 수 없어 갖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세월호 유족과 거리에서 있었던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4년이 마지막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70석이고요. 지금 솔직히 윤석열이나 야당도 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딱히 반대하지도 않아요. 걔들이 뭐 반대하겠어요. 근데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박지원이 국정원장이라니까요. 박지원이 국정원장에 그 사람이 아마추어도 아니잖아. 그러면요. 그러면 그 안에 자료가 있으면 너 자료 가져와. 아니 그러면 당연히 지금 국방부 장관도 예. 아니 당시 해군 그 항적 자료 가져와 비교해 보면 되잖아요. 왜 하지도 않으면서 음모론을 유지시키냐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 이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야당을 신뢰하는 한 저는 야당 신뢰하지 않아요. 예. 야당 놈들 같은 놈들이라고 해요. 저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하면서 그것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히 불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의 오늘 이 배 선생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현주 특검이 그 DVR과 CCTV 조작 의혹에 대한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조작은 없었다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문제 제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아니고 야당이 아니고 여당 내부에서 여전히 그러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건 뭐냐라는 정치적 어떤 무슨 뭐 정치적 어떤 노림수가 있는 거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또 12시가 넘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요즘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많았는데. 해요? 아니 뭐 보니까 요새 핫한 게 또 뭐지? 머지 포인트. 머지 포인트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유시민 씨가 또 우리 또 방송 같은 업계에 재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조국 장관의 책을 가지고 했는 저도 제가 볼 때 헛소리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언론중재법 문제를 지금 8월 달에 강행 처리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또 머지 포인트 문제는 우리 그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대표랑 한번 모시고 모시고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하시고 예. 금융 관련 부분 다음에 언론 같이 언론중재법 얘기는 다시 하시고 그리고 뭐 원래 또 8.15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방위사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야가 또 그 야스쿠니 신사에 또 참배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스가는 뭐 조져야 되는데 스가는 공물 안 보냈대요. 예, 공물 보낸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스가는 지가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예. 그 방위상이 아베 신조의 또 친동생이에요. 이 새끼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 등등등 한번 다루고 싶은데 너무 많이 다루면 또 혼란스러우니까 두 가지 세월호 특검하고 해군에서의 또 비극적인 이 성추행 사건 이건 지켜봅시다. 또 지켜보고 또 짚어서 또 씹을 놈 있으면 씹읍시다. 이런 것을 오늘 좀 다뤘고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우리 인사하고 요거는 우리 배 선생님이 하고 계세요. 저는 또 저 가서 세팅 준비하겠습니다. 말도 좀 해, 말도. 빨리. 네, 오늘 급격히 기온 변화에 대비하세요. 건강 조심하시고 요때 감기 많이 걸립니다.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